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윤아람입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잘 들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홈오픽 시그니처에 관련해서, 오늘 1시간 15분 하고, 예, 내일 이 시간에 또 1시간 15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석사생이 몇 분쯤 되세요? 박사 과정. 별로. 예, 일단, 예, 사실은 제가 지금 암호 여름학교가 몇 년 동안 계속이 됐는데요. 그 전에 참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때, 이번에 조직위원장이신 권순학 교수님께 어떤 주제로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봤었는데요. 그랬는데, 대충 제가 이해하기로는 석사나 박사 과정 초년생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주제도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더 어드밴스드한 주제를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홈오픽 시그니처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전반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듯한 그러니까 넘버 티어리랑 엘립틱 커브라든지 아니면은 시메트릭 인크립션에서의 어떤 안전성 증명이라든지 뭔가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딱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은 오늘은 배경 설명과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대충 어떤 일이 되어 있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2009년에 있었던 랜덤 오라클 기반에서의 홈오픽 시그니처 스킴을 하나를 소개를 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안전성 증명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스킴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키 암호학이 1970년부터 있었던 셈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이제 암호화하고 전자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호화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암호화의 안전성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러니까 대강 말해서 공격자가 자신이 암호화하지 않은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평문에 대한 정보를 사실상 1비트도 얻기 어려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마찬가지로 그럼 그에 대응되는 서명의 안전성은 뭐냐? 일단 서명의 목적이라는 거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걔를 서명을 해가지고 그 메시지가 그 서명자가 만들었다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메시지와 서명을 위조한다는 거는 어떤 메시지하고 서명을 어떤 공격자가 출력을 하는 건데요. 일단 출력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명하고 메시지상을 주워 들었을 테니까 그 주워 들은 메시지상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공개 키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지가 뻔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리플레이 어택은 적절한 공격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서명에서 인정받는 공격은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통과가 가능한 서명을 위조하면은 그게 공격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지죠. 또한 그런 과정에서 공격자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송신자가 서명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초전 메시지 어택이라고 하죠. 서명 스킴에 대해서 혹시 서명 스킴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전에 안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에 대해서 검증을 통과하는
서명을 한다면은 그게 공격이 성공한다는 얘기하고, 그러고 그에 비해서 공격자가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송신자가 서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는 약간 좀 모순적으로 들리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최소한 제한적으로는 언제나 그 공격자는 그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그 2차 대전 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연합군이 거의 승리를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그 일본군이 미드웨이를 그 공습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랬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미드웨이가 저쪽에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이제 조그만 산호초죠. 산호초에 있는 기지인데, 근데 거기를 이제 공습할 예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일본군의 암호 체계는 이미 다 뚫려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공격 동향이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이미 연합군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군이 그 이중 암호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암호 체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덧붙어 가지고 주요 시설이라든지 어떤 인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약어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일본군이 한 얘기가 암호 통신을 통해서 어떤 AG라는 장소를 공격할 예정이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 측에서는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뭔가 곧 공습이 있을 거라는 건 알았는데, 사실 이 이니셜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니셜이 뭐였는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AG라는 곳이 대체 뭐냐? 이제 그게 확실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연합군 측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근데 일단 후보를 좁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본군이 공격할 만한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드웨이였었고요. 근데 둘 중에 이게 미드웨이일 것 같긴 한데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거기 산호초니까 모든 게 다 그 조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드웨이 물탱크에 물이 거의 다 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평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일본군이 암호 통신을 통해서 그 AG 지역에 물이 다 떨어졌다고 한더라,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그 공격자는 언제나 제한된 정도로는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일본군이 AG 지역에 물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게 만든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일본군이 원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서명까지 곁들여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미묘한 영향력이 항상 존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안전한 암호를, 혹은 그거에 대해서도 안전한 서명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목적 때문에 초전 메시지 어택이라든지 그런 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암호와 서명의 안전성이 이제 표준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요소가 이제 준동형 암호 혹은 준동형 서명이니까 이제 호모모피즘 메소드에서 잠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에 아마 정수론이나 파인 하이필드 전 강연에서 혹은 이미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호모모피즘이라는 거는 원래 대수학 용어죠.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은 어떤 정수의 그룹 G와 G가 있을 때 F가 X를 EX로 보낸다고 하면은 X 더하기 Y의 이미지는 X의 이미지와 Y의 이미지를 더한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거가 제일 간단한 군에서 군으로 가는 호모모피즘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단순히 함수일 뿐만 아니라 대수적인 관계를 보존하는 그런 거가 이제 호모모피즘입니다. 그래서 왜 준동형 암호 혹은 준동형 서명을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대수적인 구조를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준동형 구조가 생겨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는 이제 RSA 암호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RSA 암호 시스템은 이제 큰 소수 P와 Q를 골라가지고 두 개를 곱한 그 값을 파라미터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phi n에 대해서 모드 phi n으로 E, D가 1인 서로 역수인 지수 E와 D를 골라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공개키로 쓰고 하나를 비밀키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RSA 암호화의 경우에는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 메시지를 공개키로 지수승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공개키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고 비밀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제 그거를 비밀키로 다시 지수승을 해가지고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복호화가 가능한 이유는 E와 D가 그 지수에서 서로 역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서명의 경우에는 반대로 잘못 썼네요. 기승이죠. 기승인데 기승을 해가지고 서명을 하고 그러고 어떤 메시지와 서명이 주어졌을 때 이걸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는 서명을 다시 이승을 해본 결과가 원래 메시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검증이 될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제 RSA 서명인데요. RSA 암호화와 RSA 서명인데 이걸 정의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둘 다 일종의 호모모피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RSA 암호화를 보시면은 M과 M''을 곱해 놓은 거에 암호화를 보면은 그게 2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곱셈이니까 갈라지죠. 둘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암호화의 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명의 경우에도 각각의 서명의 곱이 그 두 개의 메시지를 곱해 놓은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서명이 되죠. 즉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러니까 어떤 E와 D가 고정이 됐을 때 이 서명을 함수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GN*에서 GN*로 가는 거죠. 여건이 존재하는 그 GN에서 이 가완군인데 그게 곱셈에 대한 호모모피즘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또한 중요한 거는 이 호모모피즘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메시지 M에 대한 서명이 주어지고 M''에 대한 서명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이 둘을 곱해버리면은 M과 M''의 서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D에 대한 원래는 그 서명을 만들어내는 거는 D 값을, 그러니까 비밀키 D 값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존의 서명과 메시지들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럼 걔네들을 곱해가지고 최소한 이런 좀 특수한 형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명을 유도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모모피즘이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암호화를 만든다는,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전혀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죠. 뭔가 어떤 기존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암호문을 만든다든지 혹은 서명을 만든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거는 뭔가 좀 불안해 보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런 식의 준동형성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RSA 서명을 보시면은 RSA 서명 자체는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은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준동형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초전 메시지 어택을 가정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러고 여태까지 물어보지 않았던 메시지에 대해서만 위조를 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간주하는 그런 모델을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공격자가 메시지 M에 대해서 서명을 위조하고 싶으면은요, M을 M1 곱하기 M2로 분해를 합니다. 그렇죠? 분해를 해서 이제 M1이나 M2는 둘 다 일반적으로 M과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M1에 대한 서명을 주세요 하고 송신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 방식은 아까 그 미드웨이에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과 뭔가 비슷한 방식으로 하든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M1에 대한 서명을 요구를 하고 M2에 대한 서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를 곱하면은 메시지 M에 대한 서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초전 메시지 어택의 모델을 생각하면은 전혀 안전하지 않은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문제가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준동형성 때문입니다. RSA 암호화는 원래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원웨이 펑션으로서는 안전한데, 그런데 암호화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메시지가 암호화가 되어 있을 때 이게 어느 쪽의 메시지의 암호문인지 알 수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난수성이 없는 디터미니스틱한 인크립션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래 안전하지 않지만 물론 이런 홈모픽한 성질이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일반적으로 암호화가 됐든 서명이 됐든 큰 난관 중에 하나가 즉 기반 문제가 대체로 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준동형성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할 건가, 보통 그게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꼭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SA는 아닌데 조금 다른 인크립션을 생각해 봅시다. 바이의 인크립션인데요. 이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이의 인크립션의 경우에는 additively homomorphic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메시지 공간이 덧셈이 가능하고요. 그러고 어떤 M1하고 M2에 대해서 암호화를 했을 때 그 두 개를 곱할 수가 있습니다. 둘을 곱하면은 M1과 M2를 더한 메시지에 대한 암호문이 나옵니다. RSA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바닐라 RSA라고 하는 아무런 거 없이 초창기에 나왔던 그 RSA는 암호화 방식으로서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와 달리 이 바이의 인크립션은 안전합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런 additively homomorphic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응용은 전자투표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냐면은 0이나 1에 해당하는 암호문을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보내요. 그러면은 중간 집계를 하는 사람은 비밀키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중간 집계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합니다. 암호문들을. 그렇게 해서 나온 곱한 결과만을 최종적으로 개표하는 사람한테 돌려줍니다. 개표자는 디크립션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보는 거죠. 그럼 미리 다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같은 거는 다 보존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응용은 사실은 그대로 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누가 표를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사실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최소한 이런 전자투표의 경우에 이런 식의 홈모피즘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응용에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다양한 그 홈모픽한 성질이 있다고 하면은 더욱더 다양한 응용에 쓸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부터 그 공개키 암호의 초창기부터 이런 홈모픽한 성질을 좀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반화를 합시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홈모피즘이 그 RSA 같은 데서 나오는 진짜 그 대수학적인 홈모피즘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암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꼭 대수적인 대상을 곱해야 되는 건 아니죠. 실제 중요한 거는 암호문의 경우에는 주어진 암호문으로부터 또 다른 암호문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더라, 그런 거고, 서명의 경우에는 주어진 서명으로부터 또 다른 서명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꼭 어떤 대수적인 곱셈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홈모픽이라는 이름은 보통 이제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 그 이름은 놔둔 채로 개념을 조금 더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n개의 데이터 x1부터 xn이 주어지고 그거에 대응되는 암호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홈모픽 인크립션이라는 거는 어떤
evaluat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공개 키에만 의존하고요. 그래서 어떤 함수 f가 주어지고 그런데 아무 함수나 되는 건 아니고 어떤 admissible function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니까 허용되어 있는 그런 함수들을 생각을 하고요. 이 시스템에서 허용되어 있는 함수를 생각하고 그런 admissible function을 하나 가져오고 그러고 이런 암호문을 n개를 가져왔을 때 그 어떤 evaluation 펑션을 통하면은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암호문을 복호화를 해보면은 그 결과가 이 함수 값이 되도록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거를 홈오모픽 인크립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RSA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admissible 펑션이 한 개밖에 없죠. 그냥 곱셈입니다. 딸랑. 곱셈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암호문이 어떤 2라는 지수값으로 지수승을 한 거니까 evaluation 펑션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곱셈을 한 거죠. 이거는 대수적인 홈오모픽한 성질에 의해서 이게 그 아까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는 그런데 대부분의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은 덧셈 혹은 곱셈에 대해서 홈오모픽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이의 방식은 덧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RSA는 곱셈을 할 수가 있고 뭐 등등 엘가말은 또 곱셈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덧셈과 곱셈이 둘 다 어드미서블한 펑션인 그런 준동형 암호 방식이 없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게 좋은 이유는 덧셈과 곱셈을 할 수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비트로 나타낼 수가 있죠. 비트 열로 나타내서 0, 1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덧셈과 곱셈을 이용하면은 원칙적으로 모든 불리한 펑션을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함수를 계산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덧셈과 곱셈 혹은 뭔가 좀 다른 그런 그 연산에 대해서 그 계산이 가능한 그런 준동형 암호 방식이 없을까. 물론 그러고도 안전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까지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든지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결과들이 오히려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크레이그 젠트리가 이제 2009년이죠.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Using Ideal Lattices라는 그런 논문을 통해서 두 개가 아니라 심지어 그러니까 서킷으로 표현되기만 하면은 임의의 함수가 모두 어드미서블한 그런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칙적으로 원하는 모든 계산을 다 가능하게 하는 그런 준동형 암호화 방식입니다. 방식으로는 이제 그 격자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많은 복잡한 아이디어를 더 붙여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그 뒤로 많은 발전이 있었죠. 한편 서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서명 쪽도 마찬가지로 그 최소한 2002년에 이미 그 관련된 개념이 나왔었습니다. 홈오모픽 시그니처라는 개념이 나왔었는데 홈오모픽 시그니처 스킴즈라는 논문이 2002년에 나왔었고 이 경우에도 이제 RSA 경우처럼 서명을 처음 만들 때에는 비밀키가 필요하지만은 그 이미 있는 서명들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대응되는 암호문에 대한 서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개키만으로 가능한 그런 형태의 서명 방식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 그냥 단순한 곱셈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응용들을 생각했습니다. 재미있는 응용 중에 하나는 원래 텍스트가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왜 영화나 무슨 그런 데 보시면은 보통 굉장히 기밀 자료의 경우에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를 할 때 민감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일부 고유명사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알려지면 안 될 것 때문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꼭 뭐 검열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그 비밀 공개할 때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이 먹칠 연산 자체를 이거를 일종의 하나의 오퍼레이션으로 봐가지고
원래 메시지와 서명이 주어졌을 때 그 메시지에다가 일부분을 먹칠을 한, 그러니까 일부를 그렇게 안 알려주는, 그렇게 한 새로운 버전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서명을 유도하는 게 가능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서명이라든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준동형 암호라든지 준동형 서명의 그 좋은 응용으로 나오는데 그 예가 특히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옛날에 모바일 컴퓨팅이라든지 혹은 뭐 그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든지 그런 버즈워드들이 이제 항상 유행을 따른 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최근에 제일 그 유행하는 버즈워드가 아마 클라우드 컴퓨팅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준동형 암호 혹은 준동형 서명에 또 다른 좋은 응용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그 서비스의 정도나 그런 건 차이는 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어딘가에 내 컴퓨터가 아닌 저쪽 어딘가에 뭔가 클라우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저장 공간도 빌려주고 그러고 컴퓨팅 파워도 빌려주고 이제 그걸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내 컴퓨터가 아닌 거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장점은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데이터와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로 하게 됐다. 그럼 그걸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써야 될 텐데 만약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은 다시 팔아야 될 테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플렉서블하지 않은데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돈만 좀 더 내면은 저장 공간도 더 빌릴 수가 있고 장비도 그 계산 능력도 또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서비스를 하는데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내 데이터가 민감한 데이터여서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컨피덴셜리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된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는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 상관없죠. 저장 공간 빌리고 계산시키면 됩니다. 그러고 계산 능력을 빌릴 필요가 없이 저장 공간만 빌리고 민감한 데이터라면은 암호화를 해가지고 올리면 될 겁니다. 그런데 민감한 데이터여서 뭔가 암호화가 필요하고 저장 공간까지는 빌릴 수 있을 텐데 그거에다 뭔가 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암호 스킴으로서는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홈오픽 인크립션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오픽 시그니처도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서 적절한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구 조건이 약간 달라지겠죠. 일단 저장 공간은 빌립니다. 다만 민감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민감한 데이터가 아니어서 남들이 봐도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 능력 빌리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까지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계산이 잘 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클라우드가 뭔가 계산을 제가 시켰는데 계산 결과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값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싶다. 물론 클라우드 저쪽을 믿으면 되겠지만은 믿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죠. 기계 오작동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데이터를 다 저장하면은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드니까 데이터를 한 절반밖에 안 저장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뭔가 계산값을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 랜덤 데이터나 줬습니다. 뭐 그런 악의적인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클라우드가 제대로 계산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론 제가 제 데이터의 카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봐가지고 맞춰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쪽의 계산 결과를 제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홈오픽 시그니처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솔루션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fully homomorphic encryption과 마찬가지로 fully homomorphic signature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데이터를 올릴 때 클라우드에다가 올릴 때 개별 데이터 한 비트 단위로 혹은 어떤 단위로 서명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homomorphic 서명을 해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뭔가 계산을 시키면은
그 클라우드는 그냥 계산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계산 결과에 대응되는 서명을 이밸류에이트 해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같이 보내줄 겁니다. 같이 보내주면은 이제 저는 제 공개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뿐만 아니라 제 공개 키는 아무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가져가가지고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러니까 홈오픽 인크립션이나 홈오픽 시그니처에 굉장히 적절한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대표적인 응용 예를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코딩입니다. 이게 뭐 같아요? 지도죠.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과거 지금은 이제 러시아인데 옛날 소비에트에서의 그 철도 시스템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역들이고 그 역들이 번호로 매겨져 있고 사이에 이제 철도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마 하루의 물동량이 얼마나 그 선을 따라 가지고 전송이 가능한가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비밀이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자료가 알려진 게 20세기 말쯤이나 돼서야 이게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도라든지 그런 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석탄을 이만큼을 날라야 된다. 그런다고 했을 때 대체 어떤 경로로 날라야 되고 최적으로 날릴 수도 있고 그러고 나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그런 거를 알아내야겠죠. 이걸 전체를 어떤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네트워크에서의 용량을 그런 식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미 맥스플로우 민컷 티오렘이라는 어떤 티오렘이 있는데 그 티오렘이 어떤 이런 네트워크가 주어지고 각각의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엣지마다 어떤 용량이 있을 때 하나의 송신자와 하나의 수신자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캐파시티로 날릴 수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양을 넘길 수 있을지 어떤 그런 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동량, 그러니까 기차에다가 뭔가를 싣는다고 하면은 개별 물건들은 물리적인 물건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제가 어떤 중간 노드라고 하면은 물건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딴 쪽에다 전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그런 물건을 전송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하나의 송신자가 있고 여러 수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여러 수신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네트워크를 같이 나눠서 쓰는 셈이 되겠죠.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수신자가 있다고 했을 때 송신자의 데이터가 됐든 물건이 됐든 그런 거를 전부 다 받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체의 캐패시티를 말하자면은 그 여러 수신자가 나눠 쓰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어떤 기차 화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비트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비트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는 역시 패킷 포워딩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진짜 기차 화물처럼 비트들을 다루는 겁니다. 즉 어떤 한 비트가 있으면은 얘를 받아서 다음 애한테 보내고 또 딴 비트가 있으면은 걔를 받아서 다른 애한테 보내고 물론 인터넷이라면은 비트 단위로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패킷 단위로 할 텐데 어쨌든 간에 받은 거를 그대로 전송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비트열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작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코딩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코딩은 어떤 X라는 비트가 있고 Y라는 비트가 있으면 혹은 X라는 데이터가 있고 Y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중간 노드가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받아서 새로운 Z라는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거의 함수로 코딩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내는 게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네,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플로우라는 논문이 처음 나왔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는 비트는 기차에 실는 화물과는 달라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중간 코딩이 가능하고 이런 코딩을 통해서 밴드위트를 개선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소위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라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인데요. 보시면은 얘가 송신자입니다. 얘가 송신자고 수신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단위 시간당 1비트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 수신자만 이 송신자의 데이터를 받는 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단위 시간당 2비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보시면은 이쪽으로 A를 보내고 저쪽으로 B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A는 요격로를 따라서 받을 수 있고 B는 요격로를 따라 가지고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2비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사용자가 어디 갔어요. 그러고 이쪽 사용자가 데이터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시 2비트를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사용자가 둘 다 이 사람의 데이터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 시간당 얼마큼의 비트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일종의 바틀렉이 되는 거죠. 바틀렉이 돼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단위 시간당 2비트를 두 사람이 다 받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A를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A를 보내면은 이쪽이 A, B를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이쪽은 B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B를 보내면은 이쪽은 A, B를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이쪽은 B를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이 중간 노드가 A나 B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단위 시간마다 교대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양쪽이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캐패시티를 나눠 갖는 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 노드가 A와 B에 XOR을 보내는 겁니다. XOR을 보내면은 얘도 A를 직접 받고 B는 A와 AB XOR로부터 복구가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얘도 A와 B를 같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단위 시간마다 2비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사용자나 마치 상대방이 없는 것처럼 네트워크 캐패시티를 다 같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2000년도 이후로 그 다음에 이쪽 네트워크 코딩 분야에서도 계속 발전이 있었는데요. 하나 알게 된 거는 코딩 방식이 리니어여도 된다. 즉 어떤 선형 결합, 굉장히 단순한 선형 결합에 의한 코딩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최대 용량에 도달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 모든 수신자가 마치 수신자가 자기밖에 없는 듯이 그 맥스플로우 민커 티어렘이 주는 그 최대 캐패시티를 다 그거에 의해서 받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더 복잡한 코딩이 필요하지가 않고 단순히 선형 결합 같은 그런 단순한 코딩으로도 가능하다는 걸가 알려졌습니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선형 결합을 한다고 하면은 각 노드들마다 이제 코에피션트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럴 텐데 그 선택을 뭔가 인텔리전트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가 알려졌습니다. 즉 랜덤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압도적인 확률로 최대 용량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가 알려졌습니다. 근데 다만 이 경우는 송신자는 하나밖에 없고 수신자가 다수인 경우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알려진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송신자가 여럿이고 수신자가 하나다. 혹은 송신자가 여럿이고 수신자가 여럿이다. 혹은 그래가지고 걔네들 간에 어떤 1대1 통신을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알려진 게 리니어 네트워크 코딩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알려진 게 없다기보다는 그 하나의 송신자, 다수의 수신자의 경우처럼 간단하지는 않구나.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계속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암호화나 서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다만 이제 이거를 보안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홈오픽 시그니처가 쓸모가 있게 됩니다. 즉, 그거를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어떤 파일 F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네트워크 코딩을 랜덤 네트워크 코딩에 의해서 전송하기 위해서 이거를 m개 블록으로 나눕니다. U1부터 UM까지로 자르고요. 각각을 하나의 패킷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인터넷 패킷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럴 때 각각의 UI는 뭐냐? 이거는 어떤 벡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UI1부터 UIN까지인데 각각은 이제 GP, 유한체 GP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고 송신자는 일단 그러니까 U1부터 UM의 선형 결합들을 여러 개를 전송합니다. 일단 알파1, 알파-M 개수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보내고 또 다른 개수들을 또 골라가지고 또 역시 보내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송신자와 가까운 그런 중간 노드들은 뭘 하느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이 개수는 랜덤으로 선택돼가지고 전송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노드들은 역시 송신자를 비롯한 다른 노드들로부터 입력을 받겠죠. 입력을 받아가지고 역시 랜덤하게 코에피션트들을 골라가지고 선형 결합을 합니다. 선형 결합을 한 거를 다음 노드들한테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랜덤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이 네트워크 전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퍼져나가게 될 거고, 그럼 수신자는 수신을 어떻게 하느냐?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서 원래 전체 데이터가 m개의 패킷으로 나눠졌었죠. 나눠졌었기 때문에 선형 독립인 m개의 데이터 패킷을 받게 되면은 그걸로부터 그 연립방 정식을 풀어가지고 원래 데이터를 복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모델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어떤 공격자라든지 그런 게 없어야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중간에 어떤 노드가 나쁜 맘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나쁜 공격자가 노드와 노드 사이에 어떤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주입할 수가 있다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즉 어떤 악의적인 노드가 부정확한 선형 결합을 전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랜덤 데이터일 수도 있고 혹은 코에피션트와 맞지 않는 잘못된 선형 결합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의 패킷이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패킷들하고 선형 결합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른 값들을 점점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모든 수신자의 제대로 된 수신을 방해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보통 어떤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하면은 전자서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존 전자서명은 결국은 파일 전체의 무결성만을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원래 파일에다가 서명을 갖다 붙인 거를 쪼개가지고 네트워크 코딩으로 보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 수신자가 선형 독립인 데이터들을 받겠죠. 받아서 연립방 정식을 열심히 풀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받은 다음에 열심히 풀어서 서명을 확인해 봤더니 아니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격은 아까 콜루션 어택이라고 불리웠던 이 공격은 그러니까 무결성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결국은 denial of service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다 와가지고 내가 받은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전체 파일 단위에서 확인하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패킷이 왔을 때 곧장 이게 맞는 패킷인지 아닌지를 확인해가지고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되려면은 송신자는 일단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패킷에. 그렇죠? 왜냐하면 송신자의 비밀키를 송신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두들 다 검증이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네트워크 코딩은 중간 노드들이 새로운 패킷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죠. 물론 전혀 새로운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기존 데이터들의 선형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데이터들마다
다 서명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 노드들은 송신자의 비밀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존 암호 방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바로 이때 적절하게 그 홈오픽 시그니처가 여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리니어 홈오픽 시그니처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메시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GPN의 벡터들입니다. 벡터들이고, 어드미서블 펑션이 있겠죠. 여기서는 중간 노드들이 하는 일이 원래 데이터에 선형 결합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니까 선형 결합들이 다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리니어 컴비네이션 펑션들이 다 어드미서블 펑션으로 가능해지고요. 그랬을 때 어떤 주어진 파일 F, 그리고 각각이 패킷 U1부터 UM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랜덤 태그, 아이덴티피케이션 태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어떤 태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할 때 비밀키는 물론 필요할 테고, 그러고 이 메시지 자체를 서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태그를 갖다 붙이고 또 이 메시지가 몇 번째 위치 데이터라는 것까지도 다 정보를 집어넣어 가지고 서명을 합니다. 이 태그가 일단 메시지 번호가 왜 필요하느냐? 메시지 번호를 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두 개 메시지 블럭의 위치를 바꾸는 방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데이터를 인증을 할 때 이 데이터 전체 개별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로서 한 개의 파일을 가지고 한 개의 파일을 이룬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일상에서 그 패킷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그 인증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킷의 위치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랜덤 태그가 왜 필요하느냐? 서로 다른 파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태그가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 서로 다른 파일의 내용을 믹스 앤 매치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다른 파일을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개별 패킷 단위에서 인증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개의 파일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비트 스트링을 적당히 골라가지고 그거를 같이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네트워크 코딩의 응용이라고 하면은 이 랜덤 태그는 어떤 송신자가 어떤 파일 F를 보내고 싶을 때 새로운 파일을 보내기로 결정한 순간에 이 랜덤 태그 하나를 고르겠죠.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하고 이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보내게 되면은 이제 어떤 특정 노드가 패킷들을 서명과 함께 받았을 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의 선형 결합을 다음 노드한테 보내야 되겠죠. 이 W가 어떤 U1 더하기 U1부터 UM까지의 선형 결합인데, 그래서 개수들을 알파1부터 알파-m까지라고 봅시다. 이런 선형 결합을 다음 노드한테 전송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그 선형 결합만을 전송하는 게 아니라, 선형 결합 W만을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이 리니어 홈오픽 시그니처에서의 이밸류에이션 펑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명들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유도를 해서 이 해당되는 선형 결합 F에 대응하는 새로운 서명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와 함께 서명을 같이 전송을 합니다. 그렇죠? 받는 쪽에서는 베리피케이션이 가능한데요. 베리파이를 할 때 이제 그 태그가 필요하고, 그러고 W라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이제 시그마라는 서명이 필요하고, 또 어떤 함수인지 그 F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W랑 시그마가 아니라 F까지 같이 보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코에피션트에 의해서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알아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같이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를 계산해서 그 결과가, 이 베리피케이션 결과가 0 혹은 1이 나올 텐데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문제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W가 이 U1부터 UM을 FA에서 선형결합한 결과라는 것을 신뢰를 하고 계속 사용합니다. 사용한다는 얘기는 다음 노드한테 보낼 때에 선형결합에 얘를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된 결과를 계속 여러 번 되풀이해가지고 선형결합을 하고 다시 시그니처를 이밸류에이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미니어 홈오픽 시그니처가 있다고 하면은 걔를 이용해가지고 네트워크 코딩의 폴루션 어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송신자는 개별 패킷의 서명이 가능하고요. 그러고 이게 공개키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개키를 이용해가지고 패킷을 검증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원래 오리지널 패킷뿐만이 아니라 선형 결합된 그런 패킷의 경우에도 누구든지 역시 검증이 가능할 테고요. 그러고 그러면 안전성이란 무엇이냐? 기존 서명의 경우하고는 약간 달라지죠. 그러니까 기존 서명의 경우에는 공격자가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그거를 성공적인 공격으로 간주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은 홈오픽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공격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좀 제한된 문제이긴 하지만은 비밀키가 없더라도 새로운 메시지와 그에 대응되는 서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격으로 간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형 결합과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서명을 만들었다. 그거는 성공적인 공격으로 간주되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수신자가 연립방 정식을 풀어가지고 원래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성공적인 공격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안전성을 뭐라고 그러니까 인투이티브하게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위의 방식들, 그러니까 송신자가 서명을 하고 누구든지 선형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 이밸류에이션 방식으로 서명을 하는 이런 방식을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새로운 메시지와 서명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가, 그러니까 이 홈오픽 시그니처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 외에 전혀 뜬금없는 서명과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안전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코딩 쪽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제 네트워크 코딩이 네트워크 캐패시티를 현저하게 늘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나왔고요. 그 뒤에 이론적인 발전이 계속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니어 네트워크 코딩에 대한 이론은 2003년도 정도에 거의 완성이 됐고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항상 이제 통신 쪽 사람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암호나 보안 쪽 사람들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공격이라든지 나쁜 사람에 대한 염두를 항상 두는 데 비해서 통신 쪽 사람들은 착해가지고 그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서로 상호 신뢰하에 네트워크 코딩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하다가 이게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디플로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공격자 자체를 일종의 다른 인포메이션 소스로 보고 정보 이론적으로 리던던시를 좀 더 많이 줘가지고 디코딩하는 단계에서 얘를 걸러내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암호학적인 방식으로 홈오픽 시그니처를 사용해가지고 해결을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홈오픽 해시 펑션을 사용해가지고 해결을 해보자라든지 어떤 그런 버전들도 있었고요. 근데 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암호 커뮤니티에서 생각하는 만큼 어떤 엄밀하게 뭔가를 정의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그 인투이션은 큰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실제로 그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들은 저쪽 커뮤니티에서는 아마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이미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암호 쪽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그 기존에 있는 홈오픽 시그니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거는 이제 2009년에 그 리니어 홈오픽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리니어 홈오픽 시그니처에 대한 엄밀한 정의와 구성과 이제 안전성 증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로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개선된 방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2009년에 나왔던 논문의 스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네와 프리만, 카츠 그리고 워럴스가 공저한 논문인데요. Signing a Linear Subspace, Signature Schemes for Network Coding이라는 게 아마 PKC에 나왔을 겁니다. 아닌가?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이 방식 자체는 전혀 새로운 거는 아니고요. 그 기존 그 네트워크 코딩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아이디어를 좀 더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엄밀하게 한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일리니어 그룹을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페어링이 하나 주어지고 그러고 G와 G에서 어떤 타겟 그룹 GT로 가는 페어링이 하나 주어지고 각각 G와 GT가 전부 이제 그 소수 오더 P로 되어 있는 그런 바일리니어 그룹을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N개의 제너레이터를 랜덤 엘리먼트를 G에서 고르고요. 그리고 역시 또 다른 랜덤 엘리먼트 H를 또 고릅니다. 그렇게 하고 익스포넨트 GP에서 이제 X를 하나를 골라가지고 H를 X승한 결과를 이제 U로 정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개 키 정보는 뭐가 되느냐? 이 G1부터 Gn까지 그리고 이 H와 U 그리고 그 외에 이 파라미터 정보가 있겠죠. 이 그룹이 뭔지 그리고 그런 이 그룹에 대한 묘사 그리고 P에 대한 묘사 그런 공개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다 포함해서 얘네들을 이제 공개 키로 줍니다. 비밀 키는 요 익스포넨트 X밖에 없습니다. 이런 스킴이 주어지고요. 이런 설정 하에서 이 서명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명을 위해서는 어떤 비밀 키가 있어야 되고 파일과 파일들을 구별하기 위한 랜덤 스트링 태그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 U가 있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그 U가 원래 파일에서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 그 I 번호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서명이 의미하는 거는 이 태그가 가리키는 파일의 i번째 패킷이 U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시그마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G1을 U1 원승을 하고 Gn을 UN승을 합니다. 걔네들을 전부 곱합니다. 그 외에 어떤 H라는 해시 함수가 있는데 이 해시 함수는 비트열에서부터 저 그룹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해시 값이 그룹 원소가 되는 그런 해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에다가 이 타우하고 이 i를 같이 집어넣어서 콘캐터네이션을 해가지고 집어넣은 그 결과값이 어떤 그룹 엘리먼트가 될 테고 걔네들을 전부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아까 나온 이 G 원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 G 원소를 X승을 해줍니다. X는 비밀키이기 때문에 이제 송신자는 이 서명을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그마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그 메시지를 선형 결합할 때 그거에 대응되는 서명을 생성해내는 evaluation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거의 정의는 이제 F가 계속 1부터 알파 m까지로 얘네를 선형 결합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패킷 U1부터 UM까지의 서명이 아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시그마 1부터 시그마 m까지로 정의됐다고 하면은 이밸류에이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시그마 1을 알파 원승하고 이렇게 해서 시그마 m을 첨자가 틀렸네요. 예, 알파 m승까지 해서 전부 다 그 지수승을 한 거를 전부 곱해줍니다. 역시 한 개의 그룹 원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이 시그마라는 거는 뭐냐면은 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태그 타우에 대응되는 파일 F가 이런 U1부터 UM까지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W라는 데이터가 사실은 이 U1부터 UM을 저 특정한 방식으로 선형 결합을 한 결과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증명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서명이고요. 마지막으로 베리피케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형결합 F가 이제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로 주어지고, 그러고 W가 이제 W1부터 WN일 때, 역시 n차원 벡터겠죠. 선형결합이니까. 그랬을 때, 이 검증식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일리니어 맵을 계산하는데, 이 주어진 서명과 아까 공개키 파라미터에 있었던 H값을 페어링을 해보고, 그러고 아까 역시 공개키 파라미터의 일부였던 U, 이 U가 H의 X승이었었죠. U와 함께 이런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G1부터 G1을 W1승을 하고 Gn을 WN승하는 거를 전부 곱하고요. 그러고 H의 타우의 1을 알파 1승을 하고 등등으로 해서 H의 타우의 M을 알파 M승을 한 이 값을 전부 다 곱해서 그거를 이제 바일리니어 맵 계산에 사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양쪽 양변이 맞아 떨어지면은 그러면 검증이 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 그 스킴의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일단 서명이 맞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얘기하기 전에 코렉트니스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즉, 아까처럼 서명을 해가지고 그 이밸류에이션 펑션에 의해 가지고 만든 서명이 제대로 검증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아까 설명을 보시면은 각각의 UI에 대한 서명이 시그마 I였었죠. 시그마 I는 I번째 위치에 있는 데이터니까 H의 타우 I를 곱하고 여기에 G1부터 이제 UI들의 컴포넌트들을 전부 지수승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전부 곱한 거를 다시 X승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시그마 I고요. 그럴 때 이제 W가 이 U1부터 UM까지를 알파 1부터 알파 M으로 선형 결합을 한 결과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W의 개별 컴포넌트는 WI는 역시 U1부터 UM까지에 대응되는 개별 컴포넌트의 선형 결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춰보시면은 이 시그마가 이밸류에이션 펑션에 의해서 시그마 1 알파 1부터 시그마 M 알파 M이죠.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의 병폐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알파 원승이 되고 걔네들이 전부 곱해지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가 계속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아까의 검증식에서 맞춰서 보시면은 시그마와 H를 해보면은 양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쪽 오른쪽 페어링에서 보면은 이쪽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 시그마가 이쪽 오른쪽에 X승을 해준 결과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X승이 페어링에서 반대쪽으로 옮겨질 수가 있죠. 그래서 H의 X승으로 바뀌고 H의 X승이 U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양변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정직한 방식으로 서명을 하고 서명을 유도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검증을 통과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얘의 얘가 과연 안전한가? 즉, 적법하지 않은 선형결합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형결합은 항상 그 원래 메시지를 복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M개의 그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걸로부터 복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되는 거는 제대로 되지 않은 선형결합을 받아들이는 위험성이 없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를, 그런 경우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사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상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내일 같은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다만 거기에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명이 사실은 전혀 뜬금없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두 갈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홈오로픽 시그니처나 홈오로픽 그 해시 펑션이라는 그 네트워크 코딩 커뮤니티에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쪽 개념들을 가져온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암호 쪽에서는 이거에 기반이 되는 서명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BLS 서명이죠. 즉 보네, 린, 샤함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옛날에 이제 만든 이제 BLS short signature인데요. 보시면은 아까의 서명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역시 바이리니어 그룹에서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G에 X승을 하고 이 X승을 한 결과 Y가 공개키고 비밀키는 익스포넨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 M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싶으면은 해시 값을 계산을 하고 해시 값을 X승을 해줍니다. 그 결과가 서명 값이 되고요. 그리고 서명 검증을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G와 시그마를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페어링을 해보고 이 공개키 Y와 HM+를 페어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둘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합니다. 보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시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X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검증식이 통과되겠죠. 그렇죠? 이 H는 이제 해시 함수인데 이 서명 방식은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시 함수로서는 안전성이 증명이 안 돼 있고요. 이제 이 해시 함수를 소위 랜덤 오라클, 즉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난수성을 갖는 그런 함수로, 그러니까 랜덤 함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런 가정하에서 그 전통적인 시그니처의 안전성 모델에서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 얘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전성에 대해서 간단한 인투이션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방식은 간단합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결국은 암호 방식의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성을 뭔가 다른 기반 문제로 리덕션을 해야 되겠죠. 즉, 어떤 공격자가 이 암호 시스템을 깰 수가 있다면, 즉, 이 경우에는 어떤 포저리를 만들 수가 있다면은 그 공격자를 서브루틴으로 잘 써가지고 어떤 어려운 기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기반 문제로 쓰이는 거는 이제 바이리니어 그룹 위에서의 컴퓨테이셔널 디피엘만 문제입니다. 즉, 어떤 랜덤한 X가 주어지고, 그리고 어떤 랜덤한 G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역시 그룹 엘리먼트 G가 하나 주어졌을 때, 이제 G와 Y가 그러니까 Y는 G의 X으로 주어지죠. 근데 X가 직접 주어지진 않고 G, Y, 그리고 G가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컴퓨테이셔널 디피엘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주어졌을 때 G의 X승을 계산할 수 있으면은 이게 컴퓨테이셔널 디피엘만 문제의 답이 됩니다. 한 가지는 만약에 이산로그를 풀 수 있으면은 얘는 쉽게 풀 수가 있죠. 즉 Y로부터 G와 Y로부터 요 X 값을 만약에 알아낼 수가 있으면은 X를 알면은 G의 X승을 해버리면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룹을 고를 때 이산로그는 당연히 어려운 그룹으로 고를 테니까 그렇게 간단하진 않겠죠. 뿐만 아니라 근데 결국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 이 바이리니어 그룹 위에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기가 어렵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이 BLS 암호를 풀 수 있는 공격자가 있으면은
걔로부터 이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다. 이제 그거를 보일 겁니다. 즉, 걔를 공격자를 서브루틴으로 써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G와 Y, G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X가 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 상태에서 이제 공격자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격자한테 공격자를 돌립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격자가 어떤 메시지 M에 대해서 서명 위조 시그마를 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해쉬 함수가 아니라 랜덤 오라클로 보기 때문에 랜덤 오라클을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격자의 해쉬 함수를 계산하는 회로를 끊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장난을 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공격자가 뭔가 해쉬 함수를 계산하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랜덤한 값을 줍니다. 주되 다만 어떤 적절한 시점에 그 답을 G라고 답합니다. 자, 일단 이 G 값은 랜덤하게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저한테 랜덤하게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걔를 적절한 시점에 공격자한테 주면은 이 디스트리뷰션이 랜덤 디스트리뷰션을 갖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만약에 공격자가 문제는 그 적절한 시점에 답한 이 G를 사용해서 그 forgery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럴 때 만약에 운 좋게 공격자가 바로 그 M에 대해서 HM을 G로 답한 그 M에 대해서 위조를 했다고 하면은 HM의 X승이 시그니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그마를 알게 됐고 이 시그마가 정확히 바로 컴퓨테이셔널 디피얼만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의 forgery로부터 컴퓨테이셔널 CDH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적절한 순간에 그 G값을 공격자한테 줬어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공격자가 시그니처 쿼리를 하는 개수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의미한 확률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시큐리티 로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유의미한 확률로 forgery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그 유의미한 확률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유의미한 확률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에서의 안전성 모델은 공격자가 시그니처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얘에 대한 서명값을 주세요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파라미터에서 저도 사실은 제가 제 비밀키를 모르죠. 비밀키가 X인데 X는 모릅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는 거는 이 G와 Y와 G를 받았을 뿐이고 X는 저도 모르는 값이죠. 제가 X를 알고 있으면은 공격자가 뭔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서명을 해가지고 줄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당연히 X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랜덤 오라클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공격자는 서명 질의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는 지금 비밀키를 모르는데 해결책은 흔히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하듯이 랜덤 오라클을 장난을 치면 됩니다. 즉 공격자가 메시지 M에 대한 서명을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랜덤하게 G를 선택해가지고 HM을 G의 Z로 정의를 하고 그러고 시그마를 Y G승으로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계산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쉬에 대한 값을 물어볼 때마다 그냥 단순히 값을 정해가지고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익스포넨트를 계속 먼저 익스포넨트를 만든 다음에 그 익스포넨트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그러고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랜덤 오라클을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계산식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굉장히 많은 수의 해시 쿼리를 할 텐데요. 그 해시 쿼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서명에 대한 쿼리에 쓰일 가능성에 대비해가지고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적당한 시점에서 한 번쯤은
이런 방식으로 답을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받았던 그 문제를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요. 그러고 이제 운을 바라야죠. 운을 바라는 게 뭐냐면은 서명 쿼리를 할 때 제가 끼워 넣은, 그러니까 저도 답을 모르는 그거에 대해서 그 서명 쿼리에 이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희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폴저리를 할 때는 거꾸로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문제를 끼워 놓은 그거를 잘 골라가지고 폴저리를 하기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는 확률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해보면은 역시 이렇게 하는 거가 유의미한 확률로 그 아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방식은, 그러니까 일단 그 BLS 시그니처 실제 안전성 증명을 보시면은 이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잘 알려진 테크닉인데, 원래 잘 알려진 테크닉인데 이 방식으로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한 군데에다가 문제를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몇 군데, 한 개는 좀 너무 적고 한 개보다는 조금 많은 개수에다가 문제를 끼워 넣어도 괜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개에다가 이 문제를 숨겨 놔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적당히 옵티마이즈를 해가지고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한 안전성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BLS 시그니처가 우리 홈오픽 시그니처의 또 다른 바탕이 되고, 사실은 비슷한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안전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살짝 늦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하던 얘기를 마저 하고 이 서명 방식에 대한 안전성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준동형 서명들에 대한 그 소개를 좀 더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